선생님, 제가 저기 환자분처럼 길고 살짝 무턱기가 있는데 수술 전 환자분처럼 저도 턱 모양의 호두주름이 약간 경직된 긴장 상태입니다. 혹시 저 환자분은 전진술 하신 건가요? 전진술 할 시 수술 후 사진처럼 턱끝 모양이 평평해지나요? 만약 전진술 하지 않고 돌려깎기 하고 근육 묶기 했을 경우 전진술을 시행한 모습처럼 평평해지는 모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무턱인 환자들은요, 거의 8, 90%가 호두주름이 있으세요. 이걸 조금 제가 제 얼굴로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항상 상담실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입을 담을 때, 제가 입을 다물어 볼게요. 제 입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윗입술은 안 움직이죠? 턱하고 아랫입술만 움직여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요, 입을 담을 때 이렇게 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윗턱이 나오신 분들이 잇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으세요. 이렇게. 이 윗턱이 나오신 분들이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턱인 친구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입을 담을 때 이렇게 다물어요. 이런 식으로. 입을 다물려고 그러면은 턱이 짧은 친구들은 이게 항상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억지로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입술을 그러니까 치받아서 닫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제가 저는 턱이 많이 나온 주걱턱이에요, 저는. 그죠? 옆모습을 보면 저는 턱이 되게 많이 나온 주걱턱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입을 아래턱을 힘을 줘서 다물면 어떻게 다물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물어져요. 아,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호두주름 생기는 거 보이세요? 저처럼 턱이 나온 사람들도 저처럼 턱이 나온 사람들도 아래 입술 근육을 올려서 입을 다물면 호두주름이 생겨요. 음. 근데 무턱인 친구들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다물어요. 그러니까 무턱인 친구들은 여기에 호두주름이 다 있죠. 이건 습관이에요. 마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근데 이거를 없애려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없어지기는 해요. 자, 이 원리가 뭐냐는 거죠. 이분은 전진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각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각져 있으니까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전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제가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 무렵에 수술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때는 잘했다 이쁘네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내가 이 볼살을 간과했네. 여기 살짝 꺼지네. 요 부분이 이제 지금은 눈에 보여요. 요 부분. 여러분은 안 보이시나요? 잘 보면 내가 여기 뼈 볼륨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볼살하고 턱끝이 약간 페이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모양이 조금 나오네. 하지만 이뻐졌으니까 오케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보여요. 전에는 이러고 나서 잘했다 이러고서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조금 볼살 들어진 게 보이네.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그렇게 볼살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볼살 들어진 거 보이네. 이거를 이제는 보여요. 근데 이때도 저도 이게 2008, 9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2010년도 안 됐을 때 사진인데, 수술한 내용인데, 이거 이래 놓고서는 잘했다고 환자 고맙다 그러고, 환자 만족해 하고, 나도 잘했다고 여기저기서 막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분 전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이 뭐냐면 샌드위치 절골하고 턱 짧게 하고 전진술하고 또는 돌려깎기 했을 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호두주름춤이 펼쳐지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턱 끝에 요런 근육이 있어요. 요런 근육이 피부에 요렇게 진짜 요렇게 붙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여기가 피부에 이렇게 박혀 있는 끈들이 쫙 당겨지면서 지금 여기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호두주름처럼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 해부학적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개념적인 이해예요. 제가 요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게 먹기 전에예요. 이게 먹기 전에 주름이 있지만 뭐 이렇게 있던 주름이에요. 근데 요거 알맹이를 내가 빼 먹었어. 이 알맹이를 내가 빼서 먹었어. 그 다음에 다시 호일을 접었어요. 그러면 얘랑 차이가 뭐예요? 있던 주름이 훨씬 깊어지죠. 이게 뼈의 볼륨이 줄어들면 또는 전진돼 있던 뼈가 후진되면 남는 살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알맹이가 있을 때보다 볼륨이 줄어드니까 주름이 깊어져서 호두주름이 깊어져요. 그래서 뼈가 너무 많이 줄거나 후진이 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호두주름이 심해져요. 그럼 반대로 턱이 전진되거나 볼륨이 늘어나면 이 주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옅어져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그러면 방법은 세 가지. 턱끝 뼈의 볼륨이 늘어나. 그러면 호두주름이 없어져.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턱끝 피부가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오를 수도 있잖아요. 필러 같은 걸 막 넣어서. 그러면 조금 완화돼. 그 다음에는 찌그러들게 하는 근육을 보톡스로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두주름이 없어져요. 자, 보면 얘는 필러, 시술이죠. 얘는 보톡스, 시술이죠. 얘는 수술 앤드 시술이 되겠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걸 갖고 무슨 근육을 뭐 다시 재배치해서 어떻게 하고 뭐 뼈가 어떻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고 뭐 이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멍멍이 소리고요. 원리로 보면은 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내용에서 샌드위치 절골이니 긴곡선이니 이런 방법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뼈 볼륨이 얼마나 주느냐, 뼈 볼륨이 앞으로 나가느냐, 요게 관건이란 뜻이에요. 얼마나를 없는, 얼마나가 정해지지 않은 질문은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이런 결과를 만들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정도가 서로 어떠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호두주름 얘기할 때는 이 초콜릿, 이 알루미늄 호일 찌그러지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샌드위치 절구로 턱끝 전진술을 하였을 때 생기는 이중턱 처짐 예방과 돌려깎기 후 근육 묶기 했을 때의 처짐 예방 둘 중에 어느 수술법이 더 이중턱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사실 앞서 답변 드린 거랑 똑같죠. 방법이 만들어내는 처짐 예방보다는 그 방법이 환자한테 적용될 때 어느 정도로 적용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전진술 1mm하고 샌드위치 절골 1mm 뺐다. 뭐 큰 변화 있겠어요? 근데 뼈 길이가 내가 되게 길어가지고 막 8mm 줄이고 6mm 뺐어. 이러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또 돌려깎기 뭐 이런 거 했는데 근육 묶기 했어. 돌려깎기를 몇 미리 잘랐는데. 이런 그런 정도가 빠져버리면 그래 놓고서 어느 게 더 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잘생겼어. 결혼하면 누구랑 행복해? 라고 질문한 거나 똑같아요. 얼마나 부자인데? 얼마나 잘생겼는데? 장동건처럼 생겼어.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야. 뭐 이렇게 정해주면 알겠죠. 그러면 야 너는 니네 집 가난하잖아. 그러면 지금 잘생긴 거보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자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죠. 근데 부자라고는 했어. 근데 부자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그걸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돈이 많지만 보통 보기에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예를 들면
월급 한 700 벌어. 월에. 부자예요? 여러분 기준에 어때요? 월에 한 700 벌면은 연봉 1억이거든요? 연봉 1억. 부자인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자일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사는 정도지 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바꿔서 얘기할까요? 500 정도 벌어 월에. 그러면은 부자인가요? 사람마다 달라요. 부자의 기준이 뭔데? 연봉 얼마가 부자인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생겼어. 뭐 누구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데 누구 눈에는 평범할 수도 있고 누구 눈에는 콩깍지가 껴가지고 엄청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빠진 얘기를 백날 해봐야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중요해요. 모든 수술에서는. 전진술은 이렇게 근육이 붙어서 따라 나가는 거죠. 그죠? 뼈가 앞으로 나가서 여기 근육이 붙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진술은 이중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뼈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근육이 끊어져요. 여기 근육이. 그리고 여기 볼륨이 줄었죠. 그러면 늘어지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진술은 처짐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삭제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만 한다면 최대한 근육을 당겨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또 샌드위치 절골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 뼈를 삭제하거나 또는 여기 뼈를 요 뼈를 삭제를 하겠죠. 그러면 볼륨은 어차피 줄 거예요. 하지만 근육이랑 살이 어느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처짐에서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전진을 하면 2차 각이 생겨요. 그럼 2차 각을 없애려고 자르는 순간, 정리하는 순간 체부 볼륨이 부족해지면서 여기가 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얻고 이런 거를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환자들이 인터넷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2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의사들이 7, 80%예요. 2차원적인 사고라는 거는 이게 원리를 이해하고서 지금 이런 그림처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차원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주변 조직 변화까지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거죠.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15살쯤에 기절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넘어지면서 턱을 꽤 세게 부딪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엑스레이랑 다 찍었는데 뼈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얼굴에 즉각적인 변형이 오거나 한 건 아닌데 이때 충격으로 추후에 턱이 이상하게 자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안면 비대칭이 있는 환자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한테 어렸을 때 맞은 이유로 그때부터 턱이 삐뚤어졌다. 또는 제가 오른쪽으로만 오징어를 자꾸 씹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뭐 외상,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비대칭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뭐 졸업식 사진, 중학교 때 사진 이런 거 보면요. 지금이랑 똑같이 휘어져 있어요. 본인이 인식을 못했을 뿐.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제로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세게 부딪혔다면 두 가지가 벌어져요. 피부 조직이 괴사해서 피부가 함몰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뼈가 자극이 돼서 뼈가 오버그로스처럼 더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충격이 있더라도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뼈 수술은 왜 수면 마취가 아닌 전부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전신 마취 시 올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뼈 수술은 전부 다 전신 마취하지는 않아요. 제 경우에는요, 그냥 원칙적으로는 입안에서 절개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으로 하는 수술은 웬만하면 전신 마취를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전신 마취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턱끝을 자르거나 턱끝을 조작하는 수술만 한다. 그러면 전신 마취 안 하고 수면 마취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각턱 쪽을 건든다. 그러면 무조건 전신 마취예요, 저는.
그리고 광대뼈를 자른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전신 마취예요. 근데 광대 재건을 한다. 그러면 수면 마취할 수도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요. 뼈를 자르면 뼈가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뼈를 자르면 피가 날 수 있고요. 턱에는 근육이 덩어리가 있어서 여기서 피가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목 밑에서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게 터지면 피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수면 마취를 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왜? 뼈가루를 이제 나오니까, 자를 때 뼈가루가 나오니까 그거를 씻으려고 물을 뿌려요. 그래서 이제 씻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구멍으로 들어가면 사례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료수 마시다가 사례 들면 킥킥거리잖아요. 실제로 수면 마취하면서 환자들이 사례가 걸리면은 뻘떡뻘떡 일어나면서 기침을 해요. 그럼 수술도 못하고 피도 계속 나고 피가 또 계속 넘어가요. 그러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피가 나거나 뼈가루가 날리는 수술은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해요. 그러면 턱끝은 왜 그러면 전신 마취 안 하고 수면 마취도 되냐? 여기는 절개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뭐랄까 항아리처럼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물로 아무리 이렇게 뿌려도요. 겉에다가 석션을 대고 있으면은 항아리 차오면은 거기서 석션만 쭉 되면서 다시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사각턱 쪽은 물을 뿌리는 순간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수면 마취로 가능하지만 사각턱 쪽이나 광대 쪽은 물 뿌리는 순간 밑으로 흐르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치과에서 입 벌리고 있다 보면 물 뿌리면서 사례 들잖아요, 우리.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저는 기준을 잡고 입안으로 하는 수술은 원칙적으로는 전신 마취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턱끝은 제가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피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알고 절개해 놓고 나면은 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면은 살에 안 드는지 다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입 안으로 하는 수술은 웬만하면 전신 마취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신 마취가 수면 마취보다 위험하다는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전적으로 반대 상황이 벌어져요. 성형외과 영역은. 왜냐면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전신 마취는요. 굉장히 얕아요. 근데 수면 마취가 오히려 더 마취 깊이가 약간 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많이 환자가 움직이고 막 이러면 수면 마취를 할 때 약을 많이 줘요. 근데 약을 많이 주면 이렇게 숨 쉬는 힘이 떨어져서 숨을 잘 안 쉬어요. 그러면 또 턱 뚫어주고 숨 쉬게 해야 돼요. 근데 입에 호수를 물고 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전신 마취는. 숨은 기계가 대신 쉬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자바로흡을 할 수도 있어요. 안전벨트 매고 있는 거예요. 이 호수를 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수면 마취가 훨씬 위험해요. 전신 마취 위험성은 크게 요새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예요. 특히나 성형외과에서 하는 이런 많이 출혈이 많거나 그렇지 않은 수술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선생님 어디 질문해야 할지 몰라 여기 동영상에 댓글 달아요. 홈페이지 보니까 미세 자가지방 이식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방을 잘게 나누거나 정확한 조직 층별로 넣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방 이식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빠져버린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의 지방 이식은 방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세 지방 이식이라고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요. 지방세포를요. 우리 면도날 같은 거 있죠. 이게 필립스인가? 필립스가 이렇게 회전 방식이잖아요. 브라운은 이 진동 방식이고 필립스 면도날 같은 거를 놓고요. 지방세포를 여기다가 보내요. 그럼 면도날이 지방세포를 다 갈아요. 부셔요. 그러면 그 지방세포를 싸고 있는 얇은 마이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지방 주머니가 작게 짧게져요. 그래서 작은 지방 주머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미세 지방으로. 물론 기름으로 반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작은 마이셀만 건져서 써요. 그러면
뭉치거나 덩어리지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양이 반으로 줄어요. 반 이상 줄어요. 예를 들면 지방 10cc를 그렇게 분쇄해가지고 마이셀을 만들면, 어, 대략 한 10cc가 한 2, 3cc 밖에 안 나와요. 대신에 그렇다고 얘가 흡수가 그러면 또 뭐 덜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작은 알갱이로 미세하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 밑에 이런 데는 지방 이식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자칫 덩어리로 들어가면 거기가 볼록 혹처럼 생겨요. 여드름 혹 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데는 아주 얇은 작은 지방세포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방세포라는 게 뽑으면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이런 얇은 피부에 넣는 미세 지방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방 이식 자체를 많이 안 해서 뭐 워낙에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지방 이식은 제가 다른 수술할 때 그냥 곁다리로 껴서 하는 정도 하고 있지 지방 이식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지방 이식은 잘 안 하고 있어서 요것도 안 한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리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블캣 수술에 관심이 있어 여쭤봅니다. 노블캣 보형물이 삽입되는 코 주변 삼각존 뼈 두께가 굉장히 얇다고 하는데 2mm 이내의 얇은 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턱 끝에 삽입하는 것과 다르게 노블캣의 한정에선 뼈 침식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블캣은 다른 보형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뼈 침식을 기대할 수 있고 선생님이 올려주신 동영상 보면 아직까진 뼈 침식이 나타나는 환자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노블캣 수술을 시간이 많이 흘러 제거한다면 이 영상에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 현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이거 보시죠. 옛날 동영상인데요. 상대 보형물, 귀족 보형물에서 뼈 침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사진을 놓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귀족 수술이나 앞광대 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 손상이 있지 않느냐, 뭐 치아 뿌리에 손상이 가지 않느냐, 뼈 침식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저도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진을 정리하면서 수술 후 한 2년 반, 2년 중요한 건 이 영상에서 제가 CT를 분석을 좀 했어요. 앞광대 보형물을 28개월, 뇌 그러니까 2년이 넘은 거죠. 내부에서 삽입을 하기 2년이 때문에 넘은 뼈에 환자에서 손상과 수술 결과인데요. 거의 없고요. 또 굉장히 단면으로 보시면 수술 초기에 그런 이유는 여기가 보형물이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단면으로 측정을 했어요. 이 치아 뿌리 부분을 여기쯤인가? 약간 홈을 파고 있어요. 조금 더 요거 있네요. 2년하고 4개월 됐는데 뼈 침식이 지금 있냐는 거죠. 이 귀족 부위에 팔자 부분하고 앞광대 부분하고. 피막이 쌓이게 되거든요.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거의 측정이 안 돼요. 피막을 사이에 두고 잘 왜 위치해 그럴까요? 뼈와 밀착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여기는 텐션이 되게 많다고요. 근육이 턱을 이렇게 빡 붙잡아야 되는 곳이에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팔자나 앞광대 부분은 자, 여기는 턱이 보형물을 이렇게 밀어요. 뼈로. 이렇게도 밀고. 근데 앞광대는 피부가 그냥 달려 있는 거지 누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압력이 별로 없다고요. 그 정도 경과한 사실 이 노블캣 같은 경우는 49개월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된 거죠, 거의. 특별하게 뼈 그죠? 침식된 모습 4년 된 사람이 어떻게 됐나, 요것도 측정을 해봤어요. 화면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재보고 침식이 있나 없나 보니까 침식이 아예 없어요. 보통은 뼈 침식이 일어나면은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좀 패이는 모습. 그래서 이제는 한 4년 정도 경과 봤으면은 침식이 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자국 정도야 뼈에 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1mm든 2mm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0몇 mm 이렇게 자국 정도는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4년 정도 된 결과가 뼈 침식이 아예 없이 나왔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원장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장님들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흉살 주사를 수술 후 4개월 차에 턱 끝에 맞으면 턱 끝 근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근육에도 영향 미쳐요. 왜냐면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놓으면요. 근육 볼륨도 줄어요. 피부 볼륨도 줄고 지방도 줄어요. 그래서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선생님, 광대 수술을 하려는데 다른 병원에서 코 수술하고 같은 날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해요. 근데 권하지는 않아요. 좀 텀을 두시고 하시길 저는 권해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수술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괜히 뭐 코 수술하고 광대 수술하러 왔다가 광대 수술을 했는데 코가 이상하면 광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변수들을 자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수를 줄이는 게 안전한 수술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변수를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런 변수, 이동 변수 또는 누구 책임의 문제냐 이런 변수들을 좀 줄여놔야 나중에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 환자분보다 피부가 훨씬 얇은 사람이면 효과가 더 좋나요? 그러니까 뼈 자르고 근육 이제 당기는 건데요. 뼈 7, 8mm 삭제하고 실제로 주로 표현된 미리수는 3, 4mm 정도인데 두 개의 케이스, 피부가 얇은 사람, 두꺼운 사람, 근육 묶게 했을 때 전제하에 피부가 얇은 사람이 두꺼운 사람보다 뼈 삭제 후 오차 범위가 훨씬 작죠. 두꺼운 사람이 오차 범위가 크죠. 근데 그게 뭐 수치로 제가 다 재서 분석한 건 아니고 사람마다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두꺼운 사람일수록 처지고 늘어지려는 힘이 강하다. 얇은 사람일수록 당겨 올려놓으면 잘 붙어 있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겁잖아요. 살이 덩어리가 많으면. 근데 이게 살이 얇고 그러면 당연히 더 쉽게 올릴 수 있겠죠. 이 피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질문 주시기 전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냥 키워드 몇 개 쳐보시면 어지간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 답변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을 앞으로 질문하시기 전에 카페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왜냐면 중복된 질문을 계속 제가 답을 드리는 거는 옳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중복된 질문이다 싶으면 차라리 카페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에서. 아무튼 꼭 그렇게 잘 활용해 주세요. 저도 시간을 많이 들인 거고, 저희 직원도 많은 시간 들여서 이렇게 소팅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길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려요.